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저녁,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63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고객 계좌로 쏟아져 들어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계좌를 확인하다가 갑자기 수천억 원어치 비트코인이 입금된 걸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이 거래소가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은 고작 175개였다는 겁니다. 없는 돈을 어떻게 지급했을까요?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민낯을 낱낱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빗썸이라는 국내 2위 가상화폐 거래소 얘기입니다. 이 거래소가 회원들 대상으로 작은 이벤트를 진행했어요. 랜덤으로 비트코인을 나눠주는 프로모션이었죠. 원래 계획은 참여자 700명 정도한테 1인당 2,000원에서 5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주는 거였습니다. 총 예산으로 따지면은 몇 천만 원 수준의 마케팅 비용이었죠. 그런데 담당 직원이 전산 시스템에 숫자를 입력하다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습니다. 원 단위로 입력해야 할 숫자를 BTC, 그러니까 비트코인 단위로 잘못 넣은 겁니다. 2,000원 줄 사람한테 2,000 비트코인을 준 거예요. 비트코인 한 개가 지금 1억 원 정도 하니까 2,000원 대신 2천억 원을 지급한 셈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62만 개, 약 63조 원어치가 고객들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대목이 나옵니다. 빗썸이 실제로 갖고 있던 비트코인은 175개에 불과했어요. 고객들한테 맡아서 보관 중인 비트코인까지 다 합쳐봐야 4만 2천 개 정도. 그런데 62만 개를 지급한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보다 3,500배나 많은 걸 어떻게 나눠줬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문제입니다. 여기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보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현금 다발이 트럭에 실려서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통장의 숫자가 줄고 받는 사람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장부상의 숫자만 바뀌는 거죠. 가상화폐 거래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 때마다 실제로 블록체인상에서 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소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숫자만 바뀝니다. 진짜 비트코인은 거래소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쌓아두고 고객들은 그냥 너 비트코인 몇 개 가질 권리 있어 라는 증서만 갖고 있는 셈이죠. 이번 사고는 바로 이 내부 장부에서 벌어진 겁니다. 블록체인상으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비트코인이 거래소 전산상으로는 만들어져서 고객들한테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유령 비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실체는 없는데 장부에는 존재하는 코인이라는 뜻이죠. 마치 은행이 금고에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통장에만 숫자를 찍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유령 비트코인이 거래소 안에서는 진짜처럼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계좌에 갑자기 수천억 원어치가 들어온 일부 고객들은 얼른 팔기 시작했어요. 당연하죠. 뭔가 이상한데 일단 현금화하고 보자는 심리였을 겁니다. 놀랍게도 이 유령 비트코인은 거래소 내부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매도가 됐습니다. 그러자 빗썸 거래소 안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거래소에서는 1억 원 안팎에 거래되는데 빗썸에서는 8천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20% 가까이 급락한 겁니다. 평소에 빗썸에서 비트코인 갖고 있던 선량한 투자자들은 갑자기 가격이 폭락하니까 겁이 나서 헐값에 팔기도 했을 겁니다. 거래소는 사고 발생 20분 뒤에야 뒤늦게 출금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는 회수했지만 이미 125개는 손 쓸 수가 없었어요. 현금화된 금액만 약 30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빗썸은 저가 매도로 손실본 고객들한테는 손실액의 110%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고객들이 원래 맡긴 비트코인은 사라지거나 줄어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해킹처럼 지갑이 털린 게 아니라 장부상 숫자 오류였으니까요. 사실 이런 종류의 사고가 처음은 아닙니다. 2018년에 삼성증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당시 삼성증권은 직원 우리사주 배당을 지급하다가 주당 1,000원을 입력할 걸 1,000주로 잘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28억 주 금액으로는 112조 원 규모의 가짜 주식이 전산상에 생긴 거죠. 이 발행 한도를 요음배나 초과하는 유령 주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증권사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증권사는 예탁결제원이라는 중앙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 유령 주식이 시장에서 실제 주식으로 인정받았어요. 결국 삼성증권은 진짜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여서 메워야 했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었죠. 반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자체적으로 장부를 관리하니까 그냥 숫자 수정해서 지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은행이라면 실수로 입금된 돈도 법적 절차 밟거나 고객 동의 받아야 돌려받을 수 있는데 가상화폐 거래소는 임의로 고객 계좌를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거래소가 마음만 먹으면 고객 계좌의 숫자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이 드러낸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바로 신뢰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은행을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설립되려면 금융감독원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주주가 누군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자본금은 충분한지 다 따집니다. 설립된 후에도 금융당국이 수시로 들여다봅니다. 거액 이동할 때는 몇 단계 승인 절차를 거치게 돼 있고요. 금감원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은행에 가서 이제 금고도 열어보고 장부도 확인합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거래소는 어떻습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제대로 검증받지 않습니다. 정기감사도 없어요. 이번 사건처럼 한 직원의 입력 실수 하나로 수십조 원이 즉시 움직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거액이 움직일 때 승인 절차나 이중 확인 같은 게 전혀 없었던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보유 자산과 장부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빗썸은 175개밖에 없는 비트코인을 장부상으로는 62만 개 만들어냈어요. 물론 실수였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거래소에 맡긴 비트코인이 정말 거기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거래소를 믿는 수밖에 없어요. 거래소가 우리 금고에 비트코인 10만 개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믿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볼까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고 칩시다. 고객들이 맡긴 비트코인과 현금을 전부 챙겨서 연락을 끊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미 사라진 자산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금융사고 때 예금자 보호 같은 안전장치도 없어요. 은행 예금은 5천만 원까지 보호받지만 거래소에 맡긴 코인은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네, 너무 극단적인 가정 같으세요? 그런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거래소가 갑자기 문을 닫고 운영자가 사라진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마운트곡스라는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고객들의 비트코인 85만 개가 증발했습니다. 당시 가격으로 4천억 원이 넘는 돈이었죠. 그리고 이런 구조적 취약성은 단순히 사기나 횡령의 위험만이 아닙니다. 거래소 설립자들이 선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스템 자체에 허점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빗썸 같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산다고 칩시다. 화면에는 분명히 비트코인 1개라고 표시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블록체인상에 기록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진짜 비트코인 1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빗썸이라는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숫자일 뿐이에요. 빗썸 서버가 이 사람은 비트코인 1개를 인출할 권리가 있다고 기록한 거죠. 마치 은행이 금고에 금괴를 보관하고 고객들한테는 금 예치 증서를 나눠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치 증서가 금고의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언젠가 찾아갈 수 있는 권리증일 뿐이죠. 문제는 은행의 금고에는 중앙은행이나 감독기관이 정기적으로 확인하지만 거래소의 비트코인은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거래소가 고객들한테 발행한 인출권의 총합이 실제 보유량을 초과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빗썸 사건이 딱 그랬잖아요. 175개밖에 없는데 62만 개 권리증을 발행한 거예요. 물론 이번엔 실수였지만 시스템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만약 거래소가 고의로 이렇게 한다면 실제 보유량의 2배, 3배를 고객들한테 팔아도 당장은 아무도 모릅니다.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인출하려고 하지 않는 한 이 사기는 영원히 발각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치 은행이 예금의 일부만 지급 준비금으로 갖고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은행은 법으로 지급 준비율이 정해져 있고 감독받지만 거래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원래 중앙은행 없이 중개인 없이 개인과 개인이 직접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화폐를 목표로 만들어졌어요.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해킹도 불가능하고 위조도 불가능하다고 했죠. 정부나 은행 같은 중앙 권력이 없어도 신뢰할 수 있는 화폐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비트코인 창시자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래소라는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킹이나 위조보다 훨씬 쉬운 방법으로 유령 코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에서 말이에요. 비트코인의 창시자가 의도했던 탈중앙화된 세계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중앙은행을 없애려다가 더 불투명하고 덜 안전한 중앙 집중식 거래소를 만들어낸 거죠. 더 아이러니한 건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정작 거래소 내부 거래는 완전히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블록체인의 투명성이라는 최대 장점이 거래소 시스템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거래소에 코인을 맡기지 않고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블록체인상의 비트코인을 직접 소유하는 거니까 거래소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개인 지갑 관리가 복잡합니다.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은 영원히 찾을 수 없어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접근할 수 없게 된 비트코인이 수백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조 원어치가 그냥 디지털 공간에 떠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편의를 위해 거래소에 맡깁니다. 거래도 편하고 사고 팔기도 쉽고 비밀번호 잃어버릴 걱정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로 거래소를 믿어야 하는 리스크를 떠안는 겁니다. 거래소에 맡기자니 불안하고 직접 관리하자니 어렵고 이게 지금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직면한 딜레마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여러분이 투자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자체에 투자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래소가 발행한 비트코인 인출권에 투자하는 건가요? 이 둘은 전혀 다른 겁니다. 법적 성격도 다르고 리스크도 다르고 실제 가치도 다를 수 있어요. 이번 사고 이후 금융당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을 두고 가상자산의 취약성과 리스크가 명확히 드러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들어서 거래소를 감독하겠다는 거죠. 법안에는 거래소의 자산 보유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 거래소에 직접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묻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딜레마가 생깁니다. 자, 가상화폐 지지자들은 원래 정부 개입 없는 자유로운 화폐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정부가 나서서 보호해달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자유를 원하면서 동시에 안전도 원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도 난감합니다. 규제를 강화하면 가상화폐 산업을 죽인다는 비판을 받고 규제를 안 하면 국민 재산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서 분명해진 건 어떤 형태로든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완전한 자유시장도 좋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모든 금융 시스템은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은행권을 봐도 그 종이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돈으로 인정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심지어 금도 그래요. 자, 금이 귀한 건 사람들이 그걸 귀하다고 믿기 때문이지 금 자체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가상화폐도 똑같아요. 자, 비트코인이 가치를 갖는 건 사람들이 그걸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계좌에 표시된 비트코인이 정말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다면 그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금융위기는 대부분 신뢰의 붕괴에서 시작됐어요. 2008년 금융위기도 결국 은행과 금융기관을 못 믿겠다는 데서 시작됐죠. 1930년대 대공황 때는 뱅크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꺼번에 은행에 몰려가서 예금을 찾아가려다가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가상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비트코인을 인출하려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거래소가 실제로는 고객들이 맡긴 것보다 적은 양을 갖고 있다면 뱅크런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가상화폐 시장이 계속 성장하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해요. 거래소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있으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거래소의 지갑 주소를 공개하고 누구나 블록체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면 돼요. 일부 거래소는 이미 지급 준비금 증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자,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공개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공개하는 순간만 빌려와서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책임성도 명확해져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해요. 이번 빗썸 사건처럼 직원 실수로 사고가 나도 거래소가 책임지고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 자산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거래소가 망하더라도 고객 돈은 지켜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은행처럼 예금자 보호 제도를 만들거나 최소한 고객 자산과 거래소 자산을 완전히 분리해서 보관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걸 다루는 사람과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으면 언제든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거래소 직원의 단순 실수로 63조 원어치 유령 코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시스템도 결국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운영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은행을 봐도 기본적인 송금 기술 자체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왜 은행은 복잡한 승인 절차를 두고 여러 단계의 확인 과정을 거칠까요? 바로 사람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빗썸 사건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한 사람의 입력으로 수십조 원이 움직일 수 있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직원이라도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막아야 하는데 그게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일반 투자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투자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는 겁니다. 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샀다면 그게 진짜 블록체인상의 비트코인인지 아니면은 거래소가 발행한 인출권인지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은 후자예요. 그리고 그 차이가 의미하는 리스크를 이해해야 합니다. 진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어서 누구도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하지만 거래소의 인출권은 거래소 서버에 저장된 숫자일 뿐이고 이번 사건처럼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거래소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무조건 가상화폐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리스크를 알고 투자하라는 겁니다. 분산 투자도 중요합니다. 모든 자산을 한 거래소에 몰아두지 마세요. 여러 거래소에 나눠서 보관하거나 일부는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내 계좌의 숫자가 맞는지, 이상한 거래는 없는지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거래소가 제공하는 보안 기능도 최대한 활용하세요. 이중 인증, 출금 제한 같은 기능을 설정하면 해킹이나 실수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세요. 자,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크고 이번 사건처럼 예상치 못한 리스크도 있습니다. 잃어도 생활에 지장 없을 정도의 돈만 투자하는 게 현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63조 원짜리 사고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의 민낯을 봤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첨단 기술도 사람의 실수와 허술한 시스템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블록체인이 안전해도 그걸 다루는 거래소가 불안정하면 소용없습니다. 규제 없는 자유는 때로 더 큰 위험을 만들어냅니다. 정부 개입을 싫어하던 가상화폐 시장도 결국 어떤 형태로든 감독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투명성이 없는 신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래소가 실제로 뭘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라면 그 시스템 전체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언제든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실제 자산과 같은지 아니면 단순한 권리증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가상화폐는 분명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미래의 금융을 바꿀 잠재력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잠재력이 현실이 되려면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신뢰 시스템이 먼저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기술을 뒷받침할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책임감 있는 운영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빗썸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신뢰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기술만 믿지 마시고 시스템을 보세요. 네, 화려한 수익률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리스크를 냉정하게 평가하세요. 그리고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지금 투자하는 게 정확히 뭐지? 이게 정말 안전한가? 최악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는 사람만이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